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고려 시대 때의 불교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교과서는 111페이지가 아니군요. 자, 교과서 113, 그 다음에 쭉 넘겨서 116, 117 이쪽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제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당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드디어 원나라가 사실상 이쪽으로 쫓겨났어요. 당시에 고려는 영토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나라에게 뺏겼을 때는 동령부, 쌍성 총광부, 그 다음에 탐라 총광부가 이제 원나라에 뺏겼다고 했었죠. 하지만은 탐라 총광부하고 그 다음에 동령부는 다시 고려의 요구에 의해서 반환했는데, 이쪽에 있었던 쌍성 총광부의 경우에는 당시에 반환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민왕이 여기를 되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중국 전역을 차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쪽에 있는 북쪽으로 도망간 원나라가 있었고요. 바로 고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즉, 고려에게 바로 이제 옛날에 원나라의 땅은 명나라가 차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어째서 고려는 바로 원나라의 땅이었었던 이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곳을 왜 고려가 차지하는가? 그러니 그 땅을 내놔라. 우리는 그 땅에다가 바로 천령위라고 하는 관청을 거기다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려 입장에서는 옛날에 있던 땅을 다시 되찾은 것에 불과한 건데, 이것은 완전히 이 명나라가 너무 좀 오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열받았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우왕과 동랑의 아들이었었죠. 우왕과 그 다음에 최영. 이 우왕과 최영은 같이 합심해서 이 기회에 아직 원나라와 그 다음에 명나라가 좀 더 싸우고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서 바로 이 쌍성총국뿐만이 아니고 아예 그냥 이게 옛날 우리 고려라고 나라가 옛날 고구려를 위해서 나라니까 이 만주 지역을 아예 되찾아버리자라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었냐면, 당시에 바로 이들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요동을 정벌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총대장은 당시에 최영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팔격에 해당되는 부대장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성계와 같은 사람이 이제 참여를 했던 겁니다. 뭐 조민수 같은 사람도 그때 당시에 참여를 하긴 했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 우왕이, 최영이 바로 이 전쟁터에 같이 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최영 장군이 바로 우왕의 바로 장인어른이거든요. 근데 우왕이 사실상 국내에서 자신의 그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서 최영 장군이 전 군대를 끌고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국내에서 이 우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최영 장군이 군대가 이미 여기까지 갔는데, 그런데 바로 이 최영 장군이 이 군대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총대장이 군대에 못 가니까 그 군대는 사실상 이성계를 중심으로 했었던 장군들이 바로 이끌었다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고려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출동을 했었어요. 하지만은 이것을 이때 당시 이성계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1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다음과 같이 이성계는 4대 불가론을 얘기했었어요. 즉, 글쎄요, 이게 이성계가 4대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쪽도 있기는 한데,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성계의 경우에는 약간 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좀 더 현실주의자가 아닐까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4대주의자라기보다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기에는 너무 체력이 딸리지 않을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주로 다른 나라보다 잘하는 것이 활쏘기인데, 활을 쏘려고 한다면은 활의 이 끝하고 끝을
여기 줄이 있잖아요. 이걸 당겨가지고 활을 쏘는 건데 이쪽하고 이쪽을 뭔가를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묶는 그런 장치가 바로 뭐냐면 악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악교가 여름철이 되면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녹아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활을 쏘는 민족이 활을 당기려고 하는데 활 줄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참. 그리고요. 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어쨌든 그 얘기는 뒤에 또 나오기는 합니다.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전쟁을 하러 나갔었을 때가 여름철인데 바로 군대를 여름철에 동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니까 바로 그 해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농사를 위해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자들밖에 농사를 못 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식량 생산이 완전히 아주 나라고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틈을 타가지고서 만약에 외부가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즉, 전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노동반도를 쳐들어간 건데 갑자기 이 틈을 타서 때마침 외부가 이 뒤를 쳐버리면 그러면은 이 뒤쪽으로 쳐들어온 외부를 고려의 군대가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없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나중에서는 바로 이 때가 바로 여름철이 가까웠던 때인데 우리나라는 이거 얼마 전에 막 끝났잖아요. 바로 여름철만 되면 늦봄에서 여름철을 건너가기 전에 이른바 장마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장마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그때 당시에 되게 엄청나게 유행했던 경우 중에 하나가 장티푸스와 같은 엄청난 그 수인성, 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전염이 되는 수인성 전염병이 되게 유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바로 전쟁터에서 싸우지 못하고 병 때문에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당장 전쟁터에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바로 이 최영장군과 그 다음에 바로 우왕은 이성계가 자신의 군대들을 전쟁터에 동원하는 것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성계의 충성심을 좀 시험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이성계의 요구를 묵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성계는 어쨌든 간에 군인이니까 바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바로 이 조민시 장군과 같이 류야도라고 하는 곳까지 바로 남릉방에 있는 섬과 같은 그런 땅이에요.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군대를 주둔시켰었어요. 그리고 최영 장군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길 기다려주셨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성계 장군은 위화도에다가 주둔을 한 다음에 일부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서 만주 지역까지 실제로 쳐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쳐들어가서 명나라 군대가 일부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화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장마철이 오게 된 겁니다. 장마철이 오게 되게 되자 아니나 다를까 이성계 장군이 당시에 예측했었던 것 측면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진짜 수인성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흉방에서는 왜 이성계에게 전쟁을 하러 북진을 하지 않냐라고 오히려 야박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성계 장군은 어떻게 올라갈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후방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전염병이 그 군사들이 다 걸려가지고서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그냥 군사를 물리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때 당시에 이제 정부 쪽에서는 최영 장군과 우왕 쪽에서는 죽고 싶지 않으면은 명령 불복종으로 처형당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군대를 끌고서 바로 만주 지역을 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게 됐다고 않는 그런 최영과 우왕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성계는 바로 이들을 배신합니다. 즉 단독으로 끌고 갔던 5만 명의 병력을 그대로 회군을 시켜버려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갔다가 돌아와가지고서 만주를 정복을 하라고 군대를 보냈더니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 고려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최영 장군은 그때 당시까지 이성계를 믿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휘하의 군대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서 이성계와 대판 싸움을 벌였지만 문제는 바로 아무리 날고기는 최영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1000명과 5만 명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결과적으로 최영 장군은 잡히게 됐고, 그 잡힌 그런 과정에서 이성계에게 이제 호통을 줬지만 나중에서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그때 당시에 최영 장군에게 미안해했었지만 최영 장군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 최영 장군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정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무덤에서 풀이 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충심과 마음이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 무덤에서 절대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최영 장군의 무덤에는 풀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실제로는 풀이 났습니다. 왜 풀이 났느냐? 원래는 풀이 안 났대요. 진짜. 근데 나중에 후손이 이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처에 풀이 자라고 있는 흙을 떼와가지고 거기다 그냥 다 입혀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풀이 자라나면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최영 장군은 죽임을 당하게 됐고 당시에 우왕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뿐 그 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성계는 바로 그 우왕의 아들이었었던 사람을 태사를 국왕으로 세웠으니 그 사람이 바로 창왕입니다. 근데 이 창왕도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우왕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성계의 세력이 세가지고서 그 앞에서 고개를 굽신거리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성계의 세력이 약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성계를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이성계는 우왕하고 그 다음에 창왕은 사실은 공민왕의 아들이 자식 후손들이 아니다. 왜냐? 공민왕이 옛날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신돈하고 가까워지면서 신돈의 여종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게 바로 이제 이 우왕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그 전에 이미 신돈이 그 여종을 임신을 시킨 상태에서 바로 이 공민왕이 그 여성을 가까이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이 우왕은 신돈 그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신돈의 아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바로 이때 당시에 우왕을 죽여버리고 창왕도 왕위에 올렸다가 쫓아버리고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사의 경우에는 이들의 경우에는 왕씨 성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우, 신창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우왕하고 창왕을 쫓아버렸었죠. 우왕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처형당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공민왕의 후손이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 공민왕의 그 왕시성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바로 용의 후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몸에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었대요. 근데 왕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통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자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흔들렸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말을 제대로 다 하기도 전에 그대로 우왕은 바로 그 목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마는 고려의 왕조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성계는 바로 고려의 왕실과 가장 가까운 왕족 중에 한 명을 고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동정벌에서는 빈칸을 읽겠습니다. 명이 철령 이북의 영소 요도 밑줄. 자, 쌍성충만부 박스. 이거 쌍성충만부라고 합니다. 우왕과 최영 주도로 빈칸을 읽겠습니다. 요동정벌. 하지만 빵 치겠습니다. 위화도 회군 박스. 동그라미 1번 우왕 퇴위시키고 동그라미 2번 최영도 제거하고 동그라미 3번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 신진사대부들은 검문세력을 어느 정도 다 내쫓긴 했었지만은 이때에 제대로 이제 내쫓게 되면서 검문 세력들이 이제 역사에 귀한 길을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신진사대부들도 이때 당시에 둘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당시에 이 급진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운동파가 있었는데요. 급진파의 경우에는 고려 왕조 개혁을 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 너무 썩었다. 그러므로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걸 싹 다 바꿔버리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서부터 정규적으로 세금을 받는 제도를 시행하자. 이른바 과전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급진파입니다. 그리고 왕조도 아예 바꿔버리자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급진파였었어요. 이 급진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 정조정과 관종과 조준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온건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숫자적으로 이 온건파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이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누구냐? 바로 정말로 이색적인 분이죠. 이색.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그 유명한 시절을 만드셨던, 단신을 만들었던 바로 정몽주. 그리고 나중에 살인파의 시조라 불리게 됐었던 길세와 같은 사람들 당시에 바로 대표적인 온건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몽주가 권력을 잡아가지고서 이성계와 서로 권력을 다투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선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나중에 이 이성계의 아들이었었던 이방원이 바로 선주교라고 하는 곳에서 정몽주를 부활을 시켜서 설태로 때려서 죽이게 만들므로써 그럼으로써 이때 당시에 고려 왕조를 버텨주게 만들었었던 기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제거를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이성계는 여기 보이는 급진파 사대부들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했던 신흥부인 세력이 같은 힘을 합쳐가지고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반발해가지고서 있었던 이 온건파 사대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부에 반발해서 대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서 제하에서 이제 성리학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들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시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고려의 멸망,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과 빈칸이 있겠습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 권근, 조준 등이 손을 잡고서 조선을 건국.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프린트 11페이지에 자, 불교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자, 고려시대의 문화의 특징과 변화 1번, 찬란한 불교 문화가 발달하다. 자, 불교가 융성하다. 그리고 다양한 불상과 석탑이 만들어지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번, 불교 정책에서는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었어요. 즉, 불교는 왜 이것이 엄청나게 백성들이 받아들였었냐면 불교의 부처님이 나라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었어요. 때문에 부처님이 열심히 빌면 나라가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걸 읽어서 우리는 호국불교라고 얘기했었고 이 믿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태조 왕건 때부터 불교를 숭상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행사였었던 뭐 팔관회라든가 연등회, 뭐 일부는 불교를 숭상하는 연회라고도 얘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팔관회와 연등회를 이제 열심히 개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었던 이 광중의 경우에는 아예 스님 중에서 관료 스님을 이때 당시에 뽑았던 거죠. 과거 시험을 불교 쪽을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승과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바로 국사라든가 왕사, 왕의 그 스승이라든가 나라의 스승이라는 의미로 이 국사라든가 왕사와 같은 이때 당시에 관직을 만들어가지고서 스님을 실제로 이제 채용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긴 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불교 정책을 펼쳤던 고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었어요. 이 불교가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본다고 한다면 초기에 불교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창기에 삼국시대 때 전파했던 그런 불교의 경우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서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불교가 있었었죠. 이 불교의 종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다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바로 교종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주로 부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 과정 중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추구했었던 그런 종파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선종이었는데 백성들과 호족들은 선종을 대거 지지했었기 때문에 완전 초창기엔 선종이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는 문벌 귀족도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경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종보다는 교종이 좀 더 많이 끌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교종의 종파 중에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왕실 쪽이 주로 이제 지지했었던 불교의 종파가 바로 화엄종인데 또 한 가지 귀족들의 경우에는
법상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주로 지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둘 다 전부 다 교정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백성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믿고 있는 선종과 그 다음에 교종 쪽에서의 화엄종과 법성종과 같은 이런 종파가 여러 개로 달려 있어가지고서 초창기에 이 고려 초창기의 불교 자체는 이제 분열의 모습을 띠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열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불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왕자 출신의 스님이었던 의천대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은 당시 어떻게 했냐면 화엄종 스님으로서 굉장히 큰 스님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화엄종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나머지 법상종과 같은 모든 종파들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교종 전체를 다 통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선종이 문제입니다. 선종. 선종의 경우에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했었던 교종의 통합이 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천대사가 근데 이유가 왜냐면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글 공부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었는데 비해서 선종의 경우에는 그 글 자체도 왜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 선종이 반대했었던 것인데, 그런데 당시에 의천대사는 이 선종의 논리를 비록 의천대사가 화엄종 쪽의 스님이긴 하지만 선종의 논리를 인정을 해주는 중국 쪽에서의 천태종이라고 하는 교종이 있었어요. 이건 선종 아니에요. 교종이에요. 교종인데 이때 당시에 이 의천대사는 천태종을 일부러 화엄종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천태종을 우리나라에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가지고서 선종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 천태종이 가담한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많이 좀 돈도 지원해서 막 이렇게 할게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던 바로 이 선종 쪽의 스님들의 경우에는 국가의 바로 이러한 지원책을 많이 기대려고 노력을 했겠죠. 때문에 선종 쪽에 속했던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대거 이 천태종 쪽에 가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천태종 쪽에 가담을 했는데 천태종이 바로 교종이잖아요. 바로 의천대사는 마지막 단계로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천태종마저 전부 다 흡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불교계가 완전히 통합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남대 의천대사도 바로 당시에 이 선종의 논리를 수용하는 그런 논리를 하나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바로 가르침과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실질적인 수행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수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의천도 선종의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갑자기 의천대사가 돌아가셨어요.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불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중간에 이제 실패가 되게 됐던 겁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나중에 가서 그래서 이거 먼저 보고서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불교 통합운동 초기, 고려 초기에 밑줄 치겠습니다. 백성과 토족의 지지를 받은 선종에다 박스. 자, 귀족사회 밑줄. 자, 다음 줄에 화엄종, 왕실 중심 및 법상종, 귀족 중심 등 교종 빈칸에 적고 교종에다 박스. 자, 의천에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의천에다가 왕자 출신 승려하셨던 의천이 교종의 빈칸에 적겠습니다. 화엄종 중심으로 교단 통합 밑줄 동그라미 2번 선종의 논리를 인정하는 교종인 빈칸에 적겠습니다. 천태종 중심으로 교단을 통합하게 됩니다. 수용하여 선종을 통합합니다. 하지만은 또 한 가지 동그라미 3번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3번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노력. 동그라미 4번 교관 겸수 주장. 동그라미 5번 그리고 송나라와 일본과 거란 등지에서 불교 경전을 다 모은 다음에 불교 경전을 종합 정리해가지고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교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또 하나의 불교 서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한달 후에 이제 무신정변 당시 때에 이제 진훈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정답 1번. 진훈이라고 하는 분은 이 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두 개. 바로 무신정변 이후 교정이 쇠퇴를 합니다. 정답 1번. 정답 2번. 무신정변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정이었는데 문벌 귀족이 주로 지지했던 것이 교정이었는데 무신정권은 문벌 귀족의 정권을 짓밟았잖아요. 당연히 교정도 이때 당시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때문에 무신정권은 교정 대신에 바로 반대편 쪽에 서 있었던 선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 2번. 무신정권이 선종, 빈칸에 적겠습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로 무신정권의 선종 지원. 근데 불교가 점차 정권하고 같이 이제 결속을 하게 되자 조금씩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반발해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불교계를 이끌어 나가자라고 하면서 이 진울 스님께서 자 교종이 실패하고 무신정권이 해가지고서 이제 선종이 부상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불교계 전체가 쇠퇴해 나가게 되자 당시에 수선사라고 하는 불교 단체입니다. 이게 나중에 바로 절로 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선사 결사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불교계 정화 운동을 벌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 운동이 대세가 되게 되자 선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정을 통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세웠었던 주장이 바로 도노점수와 동오점수와 그 다음에 정해쌍수라고 하는 바로 논리였었어요. 옆에 나와 있죠.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은 돈오, 즉 막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막 깨달은 것이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점차 그 깨달은 다음에서도 수행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행에서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었고 그 다음에 정해쌍수라고 하는 건 옆에 나와 있듯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선정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여 일체분별 작용을 없애는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 이제 두 개를 같이 닦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자세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바로 수양 방법으로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불교계가 어느 정도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선종이 교종을 이루고 수용을 해가지고서 성립이 되었던 종파가 바로 조계종인데 이 조계종이 바로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불교 종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4번 참 조계종 발전의 영향. 하지만 쇠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말때쯤에 가서는 바로 이렇게 개혁 정신을 부르짖었던 선종조차도 점차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쇠퇴, 고려 말 권무세족과 연결되어 대농장 적어주세요. 대농장과 고리대로 재산 축적. 즉 스님은 원래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님이 낮에는 스님인데 밤에는 민가로 내려가가지고서 바로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스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지금 현재 실제로 가정을 하고 있는 불교 종파도 있긴 하지만 이건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또 한 가지 스님이 된 이유는 부처님에 다가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권무세력들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악행을 바로 용서받고자 불교계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이제 쏟아붓거든요. 정말 막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교계 쪽에 있는 사람들도 썩어버린 겁니다. 즉 너무 많은 양에 해당되는 재물을 받다 보니까 이 불교를 위해서 열심히 이것을 쓴 것이 아니고 이 재물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불교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냐면 바로 이 불교 사찰에서 스님이 원래 술을 드시면 안 되는데 술을 빚는다든가 왜? 민간에다 팔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돈이 되는 장르 같은 것을 막
제패하는 모습이 막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정도로 불교의 교리까지 어겨가면서 바로 이 불교 자체가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되자 이거에 대한 반발, 이거에 대해서 욕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신신사대부들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저렇게 타락했는데 이 불교가 바로 저 우리의 타도의 대상이었던 검문세족과 같이 손을 잡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쟤네들은 우리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이 신랄하게 불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일 비판했던 사람들이 여기 정도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시게 되냐면 급진파사대부들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신흥 부인들이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서 조선을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불교계의 가장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이 급진파 사대부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 조선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들은 이때 당시에 불교를 이제 조선의 공식적인 종교의 자리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교는 당시에 이 탄압을 피해서 조선 왕정을 피해서 불교를 탄압을 했거든요. 때문에 불교계는 이 조선 왕정의 탄압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최태에서는 고려말 밑줄 치겠습니다. 검문세족과 연결되어 빈칸을 찍겠습니다. 대농장과 그 다음에 고리대로 재산 축적 밑줄 쫙 치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에게 크게 비판받은 밑줄 쫙 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